네, 이 시각 월가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어제 정말 그야말로 깜짝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실업률도 낮아졌고요. 비농업 고용이 무려 13만 명 증가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프리마켓의 반응, 본장 시작한 직후의 반응은 좀 좋았습니다만 결국에 좀 빠졌어요. 어제 이 고용 발표 그리고 미증 시의 반응에 대해서 대표님의 해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표의 해석에 대해서 이것의 의견이 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맞습니다. 예상치가 한 5만 5천에서 6만 명 정도였는데 13만 명이 증가를 했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사실 이전에 뭐 ADP 민간 고용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그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고 이례적으로 이제 케빈 헤셋 이제 백악관 그 국가기관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또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어요. 고용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미리 이제 그런 약간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깐 건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과연. 그런데 저는 단순히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전 지표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왜냐하면 작년 11월 지표가 당초 이제 5만 6천 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4만 1천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12월은 5만 명에서 4만 8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지표들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월 지표가 이제 차후에 그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때 역시 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지표에 어떤 그 갭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표본으로 우리가 그 이제 조사를 한 것과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 총조사와의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보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번 1월 13만 명이 증가라는 부분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금 우리가 향후에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헬스케어 쪽에서의 그 고용 확대가 거의 8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 방면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저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연간으로 따졌을 때 2025년에 이제 그 고용 그 증가폭을 보면은 당초에는 한 일자리가 한 89만 8천 명 정도 증가로 우리가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18만 1천 명으로 대폭 하향 그 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따지면 월간 따졌을 때 거의 한 15,000명 정도밖에는 고용 증가가 안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표본과 그리고 이제 막 확정 데이터와의 계속해서 오차가 지나치게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담당 국장을 해고하기도 했었고 노동부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이제 그 연말이 됐을 때 보면은 고용임금 센서스를 이제 반영을 시켜서 보정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격차가 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실시간 데이터와 이제 확정 데이터와의 계속된 그 오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확정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하는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확실히 고용에 어떻게 보면 둔화는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뭐 미국 언론들을 보더라도 no hire, no fir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만약에 지표가 나빠진다면 이제 해고가 늘어나겠죠. 이미 지금 뭐 많은 그 대기업들이 지금 뭐 대규모의 그 해고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어제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3월 금리의 동결 확률이 80%에서 9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FOMC에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의 어떤 동결적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잡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자 3월 다음이 이제 6월이거든요. 근데 6월 아시겠지만 FOMC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이제 지명돼가지고 처음 맞이하는 FOMC일 거란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과연 케빈 워시 지명자가 처음 FOMC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또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이번 데이터가 여러 가지 향후의 금리 경로에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금리의 그 방향성을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3월의 동결은 어느 정도 거의 이제 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6월과 7월 FOMC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때까지 이제 고용 데이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6월, 7월의 어떤 금리 결정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짚어주신 해고도 없고 또 채용도 없는 이 흐름 자체가 딱 들어맞는 게 오늘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신규는 줄었는데 계속 청구 건수는 늘었어요. 이 괴리 자체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 이런 부분은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또 벤치마크 수정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증시가 왜 빠졌나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해 볼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특히 그 M7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빠졌다가 회복하는 수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쪽에서 뭔가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예요. 사실 지금 뭔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재미없는 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시장에서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역시 이번에 차라리 고용이 좀 박살이 나고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은 시장이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지금 이제 막상 고용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 버리니까 시장이 그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간 시장은 이것을 실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어제 이제 시장의 하락 반전은 그런 데서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지수 자체는 좀 빠졌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2% 넘게 올랐는데요. 이 와중에도 반도체 섹터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빠졌던 부분들을 회복을 했어요. 한 10%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위기론부터 촉발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업종들이 다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는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이제 HBM4와 관련해서 뭔가 시장에서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CEO가 직접 이제 불식시키면서 그 부분이 이제 거의 10% 가까운 급등을 이끌었고, 이것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빠진 부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에는 계속해서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가 특히 이제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이제 시장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지금 이제 이벤트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어떤 지금의 어떤 이런 등락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상승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좁은 등락, 그러니까 굉장히 그 눈치를 보는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크주들에 대해서 일단 한 차례 좀 홍역을 겪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론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의 하락은 좀 만회할 수는 있겠지만은 치고 나갈 모멘텀이 없어요. 이제 그게 가장 좀 큰 것 같고, 이번에 실적 시즌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실적에 대한 잣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주가가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로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지금 같은 좀 재미없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또 반도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이 특히 강했고 말 그대로 마이크론이 좀 이끌었던 반도체 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HBM4에 대한 걱정을 털어내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시중에서 이제 나돌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제 부인을 하면서 강하게 HBM4의 공급에 대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HBM4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아마도 베라 루빈의 이제 그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HBM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여전히 우리가 뭐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7년에 23%, 28년에 27%, 29년에는 25%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HBM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57%를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HBM4부터는 이러한 점유율은 조금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글로벌 3강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것 같고, 특히 HBM4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높아진 그 가이던스를 가장 먼저 충족시켰다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가이던스입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충족시켰다는 게 삼성전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의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마이크론 입장에선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쪽이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파 확충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아이다호의 2027년 그리고 뉴욕의 2030년에 이제 공급 목표로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대만의 파운드리인 PSMC도 인수를 했죠.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좀 뒤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러한 3강 구도에서 점유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뭐 그러니까 초도 공급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HBM4가 모든 ASIC에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의 어떤 부족한 점유율을 만회하는 쪽이 지금 ASIC 쪽에서 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사들의 전략이 네. 비단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자체 칩에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또한 이제 이 점유율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식으로의 저변 확대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짚어주셨고, 또 오늘 대표님 일본 키옥시아 실적도 나왔는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뭐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샌디스크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7%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뭐 일본 증시에서도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마이크론의 그런 이제 그 HBM4와 관련된 발언 이후에 사실 오늘 우리 장에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네. 빠질 수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이제 시국가를 다시 썼는데, 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기업의 호재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 서로 간에 이제 뭔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이제 슈퍼 사이클이 아니고 메가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그 거대한 흐름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요번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흐름 자체, 지금 단순히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흐름 자체가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은 요번 조정기가 하나의 매수 시기였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쉬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까지 내려와야 또 들어갈 수 있나요, 대표님? 사실 이제 내려온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지금의 전략은 결국은 조정시 매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네. 뭐 어떻게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상황이고,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대표주들을 못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을 필두로 한 또 이 메모리 반도체 섹터 전망과 전략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또 다음으로 하나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좀 챙겨와 봤는데 이 미국 증시에 외계 생명체를 테마로 하는 ETF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나요, 대표님? 사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단언하면은 이거는 컨셉이에요. 그야말로 컨셉추얼한 ETF인데 이 ETF, 그러니까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다가 이제 이 우리가 얘기하는 UFO 디스클로저라는 그 ETF를 상장을 했는데 이 ETF 상장한 이제 그 운영사가 터틀 캐피탈이라는 데입니다. 이 터틀 캐피탈이 이건데 과거에도 이런 식의 ETF들을 많이 상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그 CNBC에 이제 출연하는 유명한 그 경제 그 방송인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짐 크레이머가 추천주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추천주하고 반대로 투자하는 이게 그 ETF 제목이 인버스 크레이머였어요. 인버스 크레이머 ETF를 출시했는데 네. 이게 2024년에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결국은 청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이건 마케팅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그런 ETF들이 있어요. 죄악주 ETF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이런 거, 차격, 뭐 총기 이런 쪽에 이제 전만 투자하는 ETF. 이건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그림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번에 이제 이 UFO ETF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구성 종목들은 거의 방산이나 우주항공 ETF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케팅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의 ETF와 수익률과 거의 동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약간 그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또는 시장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상당히 좀 컨셉추얼한 그런 ETF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그럼 또 방산, 우주항공 관련해서 관심을 끌겠다는 건 네. 결국 해당 섹터가 좀 주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그렇죠. 되나요?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테마라든가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중에서 우주항공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일본 쪽이잖아요. 일본이 이제 군비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방산에다가 우주항공 쪽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올해 스페이스X의 IPO까지 이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이런 쪽에는 올해 계속해서 거대한 어떤 테마의 형성 그리고 어떤 자금의 유입 이런 것들은 올해 내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해당 테마, 해당 ETF가 주는 시사점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도 최대 소외주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섹터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인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67,000달러 선 머물러 있고요. 원화로도 지금 1억 원을 제대로 뚫어주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향방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코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뭐 스트래티지라든가 또 이제 로빈후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계속된 하락을 하다가 조금 이제 뭔가 좀 이제 하락을 멈추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비트코인의 최근에 그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뭐 원인들에 대한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작년 10월 10일 날이었죠. 이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굉장히 큰 폭의 청산이 발생이 됐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중국의 2차 관세 부과가 되면서 그때 이제 뭔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유동성에 좀 고갈이 나타났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사실은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르짖었는데 막상 지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뭐 별다른 뭔가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실망감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전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은 주식시장과의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거의 성장주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 구조가 변화했다는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간이라든가 주말 같은 때 이제 유동성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때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 매수가 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받칠 수 있는 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TF 자금들이 10월 10일 이후에 보면은 이게 현물 비트코인에서 거의 10조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비트코인의 상승에는 ETF의 어떤 설정과 자금의 유입, 기관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공헌을 했는데 이 자금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이 클 때 받쳐줄 수 있는 매수세가 없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이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이제 어제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 이것도 역시 좀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지금 너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주식도 그렇지만은 네. 뭔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방 압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래가 붙어줘야 되겠고, 지금 일단 섣불리 바닥을 점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하방을 잡는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지만이 거기서 뭔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또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추가적으로 하방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프리마켓 특징주이기도 한데요. 엠로빈이 9% 넘게 빠지고 있어서 하락의 이유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좋아요. 근데 52%인데,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엔비디아가 한참 올라갈 때 마치 엔비디아는 100% 성장 못하면 안 되는 주식이 된 것처럼 엠러빈도 약간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여기다가 이제 메타가 이 시장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제 그런 우려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조금 그런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부분이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에 대한 기대감, 요거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엠로빈의 주가 흐름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